저는 이번 영도 이 재보궐선거에 문재인 후보는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보가 아니다 하면은 이 손학규 대표가 총선을 무참하게 깨지고 나서 2008년도에 그 다음에 춘천 칙배에 들어가잖아요. 칙배에 들어가면서 계속 했던 게 재보선 때 대기 종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봐왔고, 그러면 이전에 어떤 제왕적인 총재 리더와 다른 모습이었죠. 요즘에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후보 한 번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낙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게 없었지만, 예를 들면은 이번에야말로 저는 비욘드 문재인 후보한테는 가제는 비욘드 노무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그걸 보여주질 못하고 실패했고,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영도 재보궐선거가 첫 계기 아니겠는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나 상임위 오기만 오더라도 계속 이게 무슨 새로운 어떤 의원자 정치 참여냐 어쩌냐 물어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오는데도 참 깜깜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게임이 김무성과 문재인을 떠나서 나는 박근혜와 문재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김무성 의원도 잘 알지만 김무성 의원이 언제부터 대중적인 리더로서 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집권 정당 내에서 어떤 파워를 갖고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가졌던 거지, 어떤 대중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중이 다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어떤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이런 건 아니었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의원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주자, 새누리당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 있는 주자지 국민적 리더십하고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가 나오면 아마 지원 유세를 나오는 거잖아요. 지원 활동을 하실 건데 아마 거기에서 메시지는 김무성보다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춰질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지역선거가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는 항상 정치선거, 전국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 이야기했는데 이 유리한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정조전 안 할 수 있거든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정조전 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떨쳐낼 필요가 없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도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는 김무성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조전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 문재인, 정말 박근혜 대통령 지금 44% 지금 국정 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자기들의 어떤 거점 지역이지만 PK에서 지난번에 부산에서는 39% 정도에 달했잖아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그리고 영도가 본래 야당세가 좀 셉니다. 그 부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리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는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이 정권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재보궐선거 2대1로 되는 예상되지만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죠. PK 지역에서 아마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질문 하나. 네. 그러면 과연 민주당 내 이른바 비주류, 그다음에 비노 비주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심하게 걸지는 않을까요? 저도 문재인 나와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너무 야당에서 당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 대표가 대선 패배돼서 자숙도 안 하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태클을 세게 걸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총선의 패배 속에서 됐죠. 총선의 재보궐선거에 배기종군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죠. 손학규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 했던 거니까 얘기가 다른 거고요. 아니,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는 질문이라고 했을 때 하는데 비주류가 저는 비주류에서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로 돼 있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잠잠이 됐지만 또 한때는
사후에라도 위원직 내달라. 우원직 사퇴하라는 얘기에서 성함표는 장애했기 때문에. 비주류는 문재인이 등장하면 전당대회에서 좋죠. 쟁점이 되지. 좀 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역시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 지역이 다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 지금 근래에 와서 모든 단위 선거마다 이게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인 것처럼 올인하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다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우연하게 안철수 등장하고 뭐 부산 영도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비중이 있네요. 저는 다자구도가 되더라도 안철수가 승리할 거로 저는 봤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 안철수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봤고 뭐 객관적인 근거로는 이미 여러 번 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한 번도 2등한 적이 없고 사이가 꽤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투표를 갔을 때는 과거에 많이 경험했다시피 당선 가능성 높은 쪽으로 사실상의 투표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그 유권자들이 단일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권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그랬던 게 아니죠.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부터 너무 구배시 야권 연대가 관행화돼 갖고 2010년부터 그랬죠. 2010년 때부터 그랬는데 그 이전에 서울 또는 확장하면 수도권에서는 다자구도 속에서 현재 야권 전통 가진 쪽이 일당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미봉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까지 지금 뭐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어떻게 해줘서 또 유리한 국민에게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가 원내에 진입했을 경우의 영향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겠지만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을 것이다. 117회 국회의원들이 당장 움직이거나 선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고요. 아까 부산 영도 문재인 전 후보, 문재인 의원의 개입하고 관련해서는 한번 테스트할 케이스라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40% 가까운 뭐 지지도를 가지고 이제 파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당에서 집중했던 것에 비해서 낙동강 벨트를 주도했다는 문재인의 파괴력이 그만큼 크지 않았었다라는 데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번에 대선 후보로서 1470만 표 정도까지 얻었던 대선의 후보를 거치면서 파워가 업그레이드 된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한번 그 에너지를 소모해버린 것인가 경우에 따라 양쪽에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 했을 때 이번에 과연 영도의 선거에서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간 것인가에 대한 경중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민병렬 후보로 단일화돼서 선거를 치렀었지만 이번 민병렬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보자면 어쩌면 거의 민주당의 김기호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같이 가세하면서 이제 제1야당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겠지만은 만약 그게 부각이 안 된 상태라면은 그렇게 또 민병렬 후보도 지난번 단일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비중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갈라진 부분도 있어서요. 과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도움을 문제라고 가지고요. 부여 청약은요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되겠지만은 충청 특히 이제 충남권에서는 현재의 정부 범여권 해당 쪽이 단일화된 지금 정당이 자유선진당이든 뭐 국정당이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쪼개진 상태에서 지난번 선거를 치렀었는데 이게 정말 새누리당으로 완전히 단일화된 상태에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내년에 그 충남에서의 특히 양의정 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선거 구도에서 과연 현재의 그 민주당 그룹이 다시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그 테스트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주목해서 본이라고 합니다. 노원병에서 노원병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민주당 무공천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걸 보면 앞길이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뭐 무공천 결정 내리긴 했지만은 아무런 이제 사전 협의 과정에 이제 서로 간에 얘기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전혀 원치 않았었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 끌었던 거는 뭔가 안 후보 쪽에서 연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연대를 원한다는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좀 보여주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원했던 건데
안 후보 쪽에서 전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결국은 혼자서 그냥 이제 단독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던 거고, 그리고 또 그 무공천 결정 발표 이후에도 안 후보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뭐 고맙다는 어떤 표시 같은 것도 없었고, 다만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전혀 이제 다른 얘기, 자기 얘기만 이제 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 후보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 연대를 하는 모습 자체를 이제 원하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이번 선거는 이제 어떻게든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제 치르는 모양새, 이걸 원하는 거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거나 민주당하고 손잡고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시사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보궐선거 이제 거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독자 행보 쪽으로 이제 갈 거다. 그러니까 이후에 뭐 민주당하고 이제 연대하거나 민주당하고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로 오사전당대에서 비주류가 당권을 잡는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이제 독자 행보로 아마 이제 그렇게 갈 거를 이미 이번 과정에서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노원병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제가 말하자면 선거 전문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자면은 야권과 여권이 55대 45 되는 지역입니다. 그 노원병이.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46% 받았었고, 문재인 후보가 한 53%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 전에 그 19대 때 노회찬 후보가 이길 때 그 한 57% 정도 받고, 이기가 한 40% 정도 받았어요. 허준영 후보가. 그 전에 그 18대 때 이 홍정호 의원이 이길 때 43%, 노회찬 의원이 40%, 그 다음 지금 이 농구청장인 김성환 민주당 그 후보가 16% 이렇게 받았어요. 그 합하면 대체적으로 한 55% 내외에서 계속 야권은 받았고, 이쪽은 45% 정도 내외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 보면 허준영이 지금 공천됐죠. 공심위에서는. 근데 이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19대 때 나와서 40% 정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면 노회찬이 그 야권 연대 단일화 속에서도 자기가 40% 정도를 갖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46% 이 양심령이 격돌해가지고 최대 결집됐던, 만약에 자기가 45% 정도를 받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왜냐, 김재선 후보가 지금 진보정의당에 이분이 지금 이 여론조사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는 유효투표를 보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유효투표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순 지지도가 아니고, 이제 선거 때 어떤 지지 후보 없다 하고 기껏 이거 빼고 유효투표를 봤을 때 그런 건데, 그때 이 여론조사 한국 갤럽하고 무슨 모노리서치 몇 군데 넣은 걸 보면은 한 10% 선 받았어요. 지금 이제 지지도가 유효투표를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오르는 추이라는 거거든요. 김재선 후보가 실제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닦아놓은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명분이 이쪽에 앞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10%에서 앞서는 추세다. 그럼 저는 이게 15%까지 가겠느냐. 이런 거지. 민주당의 이동섭 위원장이 이제 무공천 결정됐지만 이 사람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탈당하고 무슨 출마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체로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한 5% 정도 된다. 그럼 이 부분이 다 합해서 지금 15% 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5%에서 일단 15%가 빠집니다. 그래 되면 40%입니다. 40%. 그럼 40% 같은 경우에서 지금 그 이동섭 위원장이 어느 정도 받고 있냐면 35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 득표율에. 네, 그리고 자기들보다 10% 떨어지죠. 그럼 이 10%를 누가 받고 있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제일 지금 이제 이번 그 노원병의 주목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50%를 넘느냐 마느냐입니다. 50%를 넘게 됐을 때 정말 예를 들면 야권 단일화 안 되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민주당은 노공천했지만 거기 후보도 나오고, 그 다음 진보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뒤어서 후보가 나온 상태에서도 자기가 50%를 넘었다. 이거는 저는 앞으로의 어떤 신당의
가속도라든지 정계 개편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아마 전략이 제가 생각할 때는 50% 넘기기입니다. 50% 넘기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금방 말씀드렸지만 야권표는 55입니다. 그런데 55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한테 이동석 위원장이 무소 출마를 가면 안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한테 표가 한 10%라도 가면은 이 50%를 못 넘긴다는 거죠. 그러려면 50% 넘기려면은 새누리당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표에서 와야 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에 대선 때 3자 구도 때 사퇴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이 15% 정도, 20% 정도가 박근혜 후보한테 갔잖아요. 예를 들면 이 표가 다시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또 옛날부터 치자면은 우리가 YS, DJ, 노태우, 김종필 이렇게 나왔을 때 13대 때 이 지역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될 그때 YS 온건 보수 세력들이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표를 합해야 50%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0%가 넘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이 그냥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50%가 넘게 되면은 아마 안철수의 새정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계 개편은 가속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이안구 부여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60% 이상 한 70%에 가까운 득표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찬성 의견을 하고 이 국정 대통령과 부딪히는 바람에 사퇴했던 사람이고 이안구 전 지사는 지금 이안구 후보는 충청 대망론에 입각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차기 대통령을 갖다가 노리고 혹은 나름대로 기획하고 지사직을 던졌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남이 지난 대선에서 총선에서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정치 토양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 한나라당은 18대는 한 석밖에 못 얻었던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충청도가 상당히 캐스팅 역할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구 지사가 이제 하나로 모인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힘을 받아서 저는 나름대로 차기 주자로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 가능성이 크다. 그냥 예를 들면 친박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정몽준 지금 이제 의원보다도 더 예를 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영도에 김부성 의원하고는 또 다른 결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보면은 정치인들의 귀환 선거가 아니냐. 김부성이나 이한구나 어쨌든 대선 예비주자였던 이 안철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재보궐이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현재의 박근혜 독주체제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대통령이 있을 때 그에 걸맞는 어떤 상대가 다 있었어요. 우리가 노태우 때 상김이 있었죠. 김대중 때 어쨌든 김영삼 때 김대중이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 김영삼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해창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노무현 때 이해창이 또 존재했고 이명박 때는 박근혜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현재는 뚜렷이 국민적인 어떤 상대하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데 그 지도자가 이번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걸맞는 예를 들면 국민적인 어떤 대항마가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국은 국정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춰서 인간은 어떤 적응하는 동물인데 박근혜 대통령 아마 천인 통치라도 그런 천인 통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서. 아까 정리했다는 영도가 오히려 박근혜 대 문재인이라는 큰 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아닌 쪽으로 보네요.
왜 그러냐면 조금 상당히 선동적인 네. 표현. 두 가지 전에서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문재인 의원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기를 쟁점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응대를 하지 않으면 그게 큰 쟁점화가 되기 어렵고 거기다 또 이게 수도권이란 거하고 부산이란 거 차이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노원병에서 그랬다면 언론들에서 집중하는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그 부산 사람들 기질을 잘 몰라서.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 정치 게임에 아니 이게 주목하지 않는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게 그거 할 거거든. 이게 물론 대통령이 하면은 그거는 선거 개입이 계속 공업을 시키시죠. 네, 저기죠. 근데 저도 글쎄 재보선을 거치면서 이제 안철수는 좀 이제 재보선 전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이제 큰데 만약 당선이 되면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글쎄 재보선을 거치고 만약 지원을 일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였던 박근혜 대항마 정도로 다시 재도약하는 게 가능할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건 좀 일단 금종령이 풀린다는 데서는 그냥 그 정도지. 네, 시간 관계 때문에 이게 아마 여기서 저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재보선 문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쟁점이 되는 듯 했다가 지금 다시 묻혀지는 감이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 정당공천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금은 뭐 그냥 양당이 그냥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조금 뭐 최고의 결정을 아직 못하고 지나갔다가 하는데 서병수 총장이 계속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애초에 했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또 그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현재로서는 시기상대가 또 민주당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할 수 있냐라고 제기했던 신재철 최고가 다른 그 파편에 지금 부상을 입어서 어느 파편? 부상을 입어서 조금 강력하게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일단 새누리당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의 모양새도 영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또 상당히 이 문제가 고심이 되는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기초단체장, 이제 기초위원들, 이제 정당공천 문제는 사실은 뭐 학자들 중에서는 아니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단체 자체를 없애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지구당위원장들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 그 기초위원들 보통 한 지역에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2, 반 정도가 내가 우리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마침 지난해 대선 때 보면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당시 여야 막론하고 이른바 당 쇄신, 정치 쇄신의 한 방안으로서 나왔던 것이 이른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정당 공천 폐지라는 건데 사실은 여야 의원들 공익, 당협위원장 만나보면 이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병수 사무총장 등 이분들 입장에서 우선 당장 서병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년에 뭐 부산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무언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철저히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야 될 입장이지만 실제 앞으로 보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런 개정해야 될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이나 또 원외위원장들 공이다. 굉장히 보면 여기서 부정적입니다. 때문에 과연 박근혜 개혁이 어느 정도 하나도 실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올해나 이거라도 밀어붙여야 되는데 요즘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좀 땡하면 퇴근해 6시 땡하면 퇴근해서 집에만 앉아 계시는데 과연 그 정도 어떤 추동력, 추진력 또 국민 지지율이 한 44%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강고한 기득권 내지는 그런 기득권의 벽을 뚫어낼지 의문인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에서 서병수 사무총장이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그 이해,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하고 박근혜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니까 밀어붙이는데 아마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쉽사리 이번에 예를 무공천 한다 하더라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번에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앞으로 전국에 있는 230개 기초단체장을 진짜 다 법을 개정하느냐 법을 개정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올해는 본회의 이제 국회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약간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식으로 그 선거만 끝나고 나면 뭐 7억을 줬다 뭐 그거 했다 이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 단체장 공천하는 단위에서 돈이 뭐 거의 10억 정도 왔다 갔다 그럼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호남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영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거는 그게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죠. 결국은 또 그러고 돈 공천이고 그런 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이 원그하고 다르게 외면당하거나 이게 퇴색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 준 사람들은 상당수가 물론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권의 어떤 나름대로 견제 장치가 없는 기초단체장, 그 12년 임기가 거의 사실상 보장되어 있는 삼성까지 지역 토호입니다. 토호예요. 또 거기서 보통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이제 기초단체장들이 만지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지역에 있는 뭐 보면은 저 별장 갖고 있는 저 건설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 관계도 있고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더 피해가 더 크지 않은가 저는. 물론 지금 이런 부분들 뭐 지구당 위원장 중에서 현역 의원 중에서 돈 받아 먹으면 감옥 보내야죠. 요 문제는 뭐 그 정도로 하고 그 5월 4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또 5월 9일 날이 아마 그 새누리당 또 원내 지도부 임기가 그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양당 공이 이제 그 지도부가 교체되는 새누리당 대표만 그냥 가지 않겠나 그런 추측도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몇 달의 논란을 거쳐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선대를 치르게 됐는데 민주당은 뭐 지금 분위기라면 일단 비주류 그러니까 뭐 김한길 의원 쪽으로 당권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글쎄 지금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용석 그리고 이제 강기석 뭐 이런 뭐 친구 뭐 뒷계는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범주류 뭐 이런 그런 그룹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바일 투표제가 지금 뭐 없어진 상태고 당심에 의해서 대표가 선출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범주류의 이제 그런 정도 이제 후보 가지고는 아무래도 김한길의 득표력을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죠. 다만 지금 이제 변수는 이제 그 범주류 후보들의 이제 좀 연합 가능성, 막판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유동성은 좀 있는데 뭐 큰 이변이 없다면은 좀 이제 김한길 체제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좀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친노 주류 쪽에서는 뭐 고심이 정말 이제 어려운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당권을 놓고 싶은 의사는 전혀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대한부재 상황 이제는 뭐 내놓을 수 있는 간판급 후보들을 다 이제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선 패배 책임 논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 물색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식으로 밖에는 이제 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이 속에서 당권을 내주게 될 이런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김한길 체제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기가 가능할 것인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라고 이제 봐요. 사실 비주류 세력이 갖고 있는 또 한계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역시 그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오지 못했었던 세력이라는 한계 그리고 특히 그 대여 어떤 견제력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충분했었던 그런 행보를 계속 해왔었고 과연 그런 문제들이 비주류로 당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민주당은 그 개파 갈등의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는, 그래서 여전히 그 당권의 어떤 향도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좀 앞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철수가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신당의 어떤 그 세력의 어떤 가시화가 좀 더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민주당 자체가 좀 술렁이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좀 같이 봐줘야 될 게, 486들의 어떤 이 우상호 의원의 어떤 자기 반성문 통해서 그 뭐죠? 진보행동의 개최 이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 패배를 민주당을 평가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친노 패권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 친노 패권주의에 못지않게 예를 들면은 그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어떤 이 실제 실무 책임자면서도 또 한편으로 조정자 역할을 했던 그 486 패권주의를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완전 공식화되지는 않았었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었고, 그 속에서 아마 이 먼저 486들이 그 진보행동 친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 자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486이 뭐가 문제였느냐. 예를 들면은 뭔가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도 선기능하지 않겠나. 이런 그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서 정치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막상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는 그게 다시 그 개파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 한계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이 당직을 갖다가 또 어떤 이 실구자라는 어떤 미명하에서 또 뿌려오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 주류로서 이게 계속 당권이 바뀌더라도 486을 계속 주류로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왔다. 뭐 이런 자기 반성들인 것 같은데, 이게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는 개파가 아니라 그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룹화 형성돼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우상호 의원이 마지막 반성문에서 이야기했던, 그거 누구나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파벌 자체가 그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냐, 독버섯이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어떤 분파라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흔히 말장난처럼 비지만 분파주의는 안 된다. 분파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한나라당도 친박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존재를 갖다 거기 뭐 툭하면 공정은 없다고 했다가 실제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 걸렸고, 그래서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잡으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총선 대선을 이겼다 이래 보는데, 이 민주당도 큰 갈래가 저는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국민적인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모든 것이 수렴된 상태로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어떤 이 국민적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맡기는 책무가 크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어떤 대표가 된다 했을 때 과연 그런 국민적인 어떤 이 야당 대표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저 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한길 대표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정치를 쭉 해왔습니다. 했을 때 어떤 국민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평가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번 전당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거. 저는 만약 그게 어렵다면은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친노 패권주의 이런 걸 다 떠나서 문재인 후보가 서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있다. 안철수 지금 후보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갖다가 꾀할 것이고,
민주당과의 어떤 그 입당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결론을 냈지만 민주당이 그래 우리 따로 가자. 따로 가서 어떤 뭐 이 어떤 협력적 경쟁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경쟁 관계죠. 이게 국민들한테 그 속에서 뭐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하고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어쨌든 결론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총선 재보궐선거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이번 선거 때 50%를 이 안철수 후보가 넘을 것이냐 저기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대 이상의 어떤 그걸 성적을 낼 것이냐 뭐 그뿐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박근혜 후보와의 어떤 대척점에 국민적인 리더로 설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이 정말 어떤 이 대중 지도자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달려있다고. 오늘 김동구 대표가 상당히 문재인 후보라는 워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본리에서. 그래서 오사전대 관련해서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비대위 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오사전대는 그거 상관없단 말이죠. 유일한 게 있다면은 모바일 투표 이제 이번에 하지 않는 거의 사실상 하지 않는 거죠. 그것 빼놓고는 뭐 있는데 그런 비대위 체제는 정말로 현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지도부를 대신하는 그 체제로서의 비대위만 있을 뿐이지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비대위하고는 별로 상관 없어져 버리는 여기서 무슨 뭐 세계 여러 가지 뭐 대선 평가에도 만들고 정치혁신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건 만드는 것하고 지금 오사전대위에 출범하는 체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출범하는 체제를 다시 지도부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참 예상되긴 했었지만 좀 황당한 지금 비대위 체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김한길을 중심으로 한 새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아까 뭔가 쇄신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 일정한 동의하긴 합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가지고 뭔가 바꾸려고 했을 경우에는 되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도부가 중심으로 공천의 새 방향을 잡는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는데 당장은 뭐 공천할 게 없고 기껏 해봐야 내년에 이제 지방공천 정도가 될 정도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뭔가 방향을 가지고 보일 만한 공간이 없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전국 대응 방식을 제 지도부가 달리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좀 얻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면 새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몇 년 전입니다만은 민주당의 원내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가 됐을 때 상당히 민주당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또 무슨 뭐 노선의 변화보다는 전국 대응 방식의 차이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혹시 뭐 공간 여지가 있나 모르겠다. 다만 이제 초반에는 되게 비주류 중심으로 한번 격차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저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험주류란 말이 등장하면서 다시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원래 아까 비대위 체제로 얘기하면은 이른바 기존의 주류들은 뭔가 조금 이번에는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이고 원칙처럼 제기되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논의만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아까 진보 행동, 이른바 486 중심의 체제들을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파 해체란 말 자체가 형식상의 모임을 했지 않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상당 부분은 오히려 지금 비주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모여있는 김한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그 김한길의 온건 노선 또 정부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식을 두고 한가지 보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이전에 486이라든가 극진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내부의 왕따 논리를 또 여기에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그런 또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의 방향도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번 33인들의 쇄신 혁신 모임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뭐 알만한 어느 의원, 초선 의원한테 뭐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더니 본인 말로는 아닙니다. 좀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쇄신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지 뭐 아닙니다. 그 결과적으로 좀 물타기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내부적으로 역시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또 대의원 구성도
모바일 투표 빼고는 지난번에 김한길 높게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은요. 문재인 후보 체제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존의 주류 세력의 유권자 대의원 구성들이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이 구성부터 달라져서 그렇게 뭐 간단치가 않은 문제다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분은 주로 이제 그 오사전당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무렵에 있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 보면 새누리당 이제 비대위 때 보면은 황우여 체제를 박근혜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 출범을 시켰죠. 시키면서 원내대표 경선할 때 그때 지금 현재 이한구, 진영, 그다음에 이주영, 그다음에 또 어느 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제 붙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의원이 손을 들어줬죠. 이한구, 진영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5월 8일이던가요? 그때 보면 그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바퍼 행사를 가다 일부러 와서 용산 지역구 가서 바퍼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번 행사 보면 원조 박근혜계라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금 지난해 조금 그 이한구에 비해서는 좀 귀염을 덜 받았지만 황우여 체제에서 정책의장은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 밑에서 정책의장하는 이주영 의원 두 분이 맞붙는 가운데 남경필 의원은 이제 다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올 이번에 그 정부 조직이 이제 개정안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만 정말 리더십을 보시죠. 지난 4.19 총선 무렵하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당이죠. 박근혜가 청와대를 가고 나니까 텅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신분급 면 남아서 지금 귀신 당을 끌고 나간 의원 입장에다가 그나마도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엇박자가 오면서 서로 보면 계속 협상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국민들한테는 이게 뭐 당인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최경환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이나 사실은 두 분 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맹종이 갖고 올 정도로 나는 그런 분들이라 이분들이 온다고 해서 뭔가 새누리당이죠. 국민들에게 보는 새로운 역동성을 갖다 보여주는 부족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오전인가요? 보면 박 대통령한테 조금 쓴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비주류 사실 굉장히 지금 새누리당 전체 인적 구성으로 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남경필 의원이 그래도 오선하면서 쌓았던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갖고 좀 쓴소리하면서 뭔가 차기 이제 사실 뭐 어느 당이나 다 차기가 있으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최경환, 이주영만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원내대표도 요 원박과 신박이라 할 수 있는 최경환, 그다음에 이제 이주영 두 사람 중에 두 의원 중에 한 명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서경수 총장은 이제 검증팀의 책임 문제를 얘기했고 검증팀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남경필은 얘기했고 남경필이 이제 박 대통령을 바로 꽂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누리당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몽땅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신재철 의원 빼놓고는 몽땅 저 친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난해 비서실장 하다가 중간에 문제 생기는 말에 그만두고 나왔지 사실은 보면은 후보자 비서실장 하면서 가장 친박적 성향 보이는 게 최경환 의원이거든요. 대부분 경북 경산이죠. 그다음에 뭐 이주영 의원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경필 의원이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언제까지나 과거 이명박 시절에는 청와대 이중대 내지 청와대 연락사무소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못한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무기력함에 스스로 조금 뭔가 자성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전처 위태롭다. 국회 중심의 어떤 정치가 그 4월, 5월 저게 지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전대나 새누리당 지도 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오늘 북한에 지금 1호 전투 태세인가요? 그러고 계속 조금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계속 보도되는 그런 거로 가고 있고, 뭐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첫 방미가 잡혀 있잖아요. 방미가 잡혀 있는데, 그 무렵까지 남북 관계나 그다음에 또 4강 외교 체제를 그 완성을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 남북 관계 일단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뭐 바뀐다는 거 오늘 조선에 일면에 어디 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얘기 나오고 이제는 미국은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지쳐가지고 왜 한국 정부가 알아서 가지고 왜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일관된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해지면 그거에 자기들이 맞추겠다. 이 이제 변화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전 박근혜 정부가 이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봐요. 지금 진짜 상황이, 어제 그 최고사령부 그 소문 나온 거 저도 전문 보니까는, 이전에 그 단순한 위협하고 좀 다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오고, 그다음에 6.25 이후 뭐 좀 최대 좀 이제 고비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 지금 이거를 좀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위기관리에 들어가지는 않고, 저는 이 상황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어떤 지금 뭐 상호 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뭐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그리고 뭐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또 뭐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가 서로 간에 있어서 이런 거 일단은 중단하고 뭔가 좀 대화로 이제 풀자는 어떤 그런 제안 같은 거라든가 뭔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통큰 리더십이 좀 발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방치만 하고 뭐 조건부 어떤 그 실력 프로세스 얘기만 반복하고 그래서 뭔가 자간 더 좀 통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북 문제 관련해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 득점은 득점을 얻을 득점수는 얻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가 아까 왜 득점을 용어를 썼냐면은 지금 한 달 동안에 기본 점수를 줬는데 기본 점수를 까먹기만 했죠. 어느 하나는 없는데 실점만 했었는데 대북 관계에서는 이후에 득점할 점수를 얻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지금 위기의 최고의 고조가 될 만큼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될 시기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폭발하지 않는, 가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아닌 수준에서는 지금 정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구조적인 요인이 제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귀착시킨 초기에 우려했던 일본의 대응 양식도 지금 국제적인 평가들이 되게 아베 정부가 그렇게 고급적으로 가지만 않고 상당히 실용의 외교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관련 이런 문제도 있고 이미 있고요. 아까 그 유창선 박사도 지적했지만은 동북아 관련 쪽에서 지금 미국의 중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한국의 대북 문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한국에 대한 중시 정책을 다시 한번 노정한 것이라고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보일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초에 방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뚜렷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뭔가 한미동맹이라든가 동북아에서 역할들이 한번 내세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유일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삼중적이라고 봐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이 보면 이제 북태평양에서 서로 간에 어떤 G2에서 부닥치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또 남북 문제도 보면 북핵 문제와 또 남북 문제도 별개로 줘야 된다. 북한의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미중 거기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는 국제적 차원에서 비확산 차원에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나가면서 또 남북 간의 기본적인 긴장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조금은 좀
뭐 평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극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는 것은 또 남북 간의 별도의 목표로서 삼중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그저께 3월 25일 날 제대로 임명장 주고 했으니까 이번 5월 달에 있을 미국 방문을 지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일본, 러시아, 또 남한과 북한의 그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은 그야말로 여럿이 함께 의논하면서 그러나 남북 간의 기본적인 서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의 극도로 고조된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보니까 유준별 재단이죠. 그저 결의가 한 주고 뭐 얼마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꼬를 트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김만호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득점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재보선이 벌어진 상황과 그 결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을 보내면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4월 정국을 전망을 해봤습니다.